2018년 태국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고 중국, 미국, 일본, 영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주목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2명의 소년과 그들의 축구 코치가 탐룩난론 동굴을 탐험하러 갔을 때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동굴은 인어 동굴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동굴에 들어갔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밤이 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가족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어공주의 동굴은 매년 홍수로 유명해요. 그들은 서둘러 달려가지만 오직 13대의 자전거만 남아있고 동굴 입구는 물에 잠겨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지만 응답은 무시무시한 침묵뿐이다. 새벽 1시 태국 해군 SAL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 직후에 주지사님도 소식을 듣고 급히 지휘하러 갔어요. 다행히 이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이 동굴 내부 구조 지도를 제공해 주었어요.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를 가진 동굴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의 빛을 주는 몇 개의 큰 공간이 있어. SAL팀은 빠르게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동굴 탐험을 시작할 거야. 그들은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다음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석순에 로프를 고정하고 있었어. 오전 5시 팀원들은 철저히 준비했지만 상처투성이로 돌아왔어. 동굴 안의 상황은 극히 위험해. 한 팀원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 그런데 그들은 총 10km의 동굴에서 겨우 800m밖에 진행하지 못했어. 상상 이상으로 쌓인 어려움 앞에서 구조대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 소년들의 가족들은 지옥에 떨어진 듯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렸어요. 사건이 발생한 이틀째 상황은 심각해져서 국제사건으로 격상되었고 지방정부는 전 세계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호출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응답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지나가던 한 수자원 엔지니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최고 성능의 펌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노력은 바늘로 소금을 쏟아놓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의 한 노인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의견을 전달했어요. 동굴의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산에 있는 물의 원천을 찾아야 해. 그들은 산에서 물결이 거세게 동굴로 쏟아지는 수많은 죽음의 문을 발견했어. 산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방향을 바꿔야만 동굴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하면 논밭이 물에 잠겨서 모든 수확이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농부의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겠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사는 농부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찾아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음에 수확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생존의 기회를 줄 거야. 농부들은 잠시 서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목요일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원 수가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 유인구조협회의 동굴 잠수 전문가인 릭 스탠튼과 존 볼란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쉴 틈도 없이. 그들은 즉시 의상을 급하게 입고 현장으로 갔다. 이 두 남자의 등장으로 전체 구조작전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800m 떨어진 세 번째 구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물을 빼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위는 계속 오르고 있어 상황이 매우 급박해요. 동굴 안으로 몇십 미터 깊숙이 들어가니 과부하로 고장난 펌프가 있었고 기술자들이 수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곳은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야. 릭과 존은 여기서 핀을 착용하고 물속으로 잠수해. 동굴 안에 물이 너무 탁해서 거의 보이지 않아. 물속의 위험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곳곳에 사람을 찔릴 수 있는 날카로운 대리석이 있어. 심지어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지형이 매우 좁아서 만약 바위 틈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어렵게 줄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전진하는 매 미터마다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거의 4시간이 걸렸어. 드디어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1.6km 떨어진 티자 교차로에 도착했어. 이곳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큰 구역이에요. 그들은 아이들을 부르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음 구역을 계속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막 출발하자마자 홍수가 와서 힘차게 물이 쏟아졌고 부서진 돌과 강한 물살로 인해 그들은 즉시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 다행히도 경험이 많은 릭과 존은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지친 끝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물 높이가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잠수 지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곳은 거의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다. 펌프를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바위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다. 릭과 존은 그를 위해 하나의 잠수복을 공유해야 했어. 그를 먼저 밖으로 데려가고 나서 나머지 사람을 다시 데리러 가는 거야. 하지만 동굴 잠수는 일반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도전이야. 방금 물속에 잠수하자마자 그 엔지니어는 이상한 기색을 보였어.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혔을 때의 극도의 두려움. 그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어요. 그는 물속에서 떠오르려 애쓰는 리크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리크의 보조 호흡기를 우연히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가 수면으로 올라가려 할 때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고 붉은 핏물이 물 위로 퍼져나갔다. 릭은 즉시 장비를 조정하고 그를 입에 다는 호흡기를 다시 끼웠습니다. 그리고 힘껏 그를 해안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릭과 존은 주지사에게 수중의 복잡한 상황을 보고했어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지사는 모든 구조 활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두 사람에게 그의 동의 없이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팀은 실종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점점 실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부가 아이들의 시신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동굴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누가 동굴에 들어갈 거야? 언제 들어갈 건데? 모든 사람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동굴의 물을 다 빼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릭과 존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매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죽음의 문에 더 가까워져 가니까요. 그들은 30년 경력의 동굴 잠수 전문가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이 임무를 맡을 수 있어요. 그들은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주지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과정에서 사망하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거든요. 8일째, 물흐름 방향 전환 작업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물살이 산기스르로 내려오기 시작했어. 물줄기는 마치 거대한 개미 떼처럼 쏟아지고 있어. 농부들의 노동의 열매를 점점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 그러던 중 9번째 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 전설에 따르면 300년 전, 채앙풍 왕국의 아름다운 공주가 말 사육사에게 사랑에 빠졌대. 신분 차이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왕에게서 금지당했어요. 두 사람은 태국 치앙라이로 도망쳐 동굴에서 살았어요. 임금님이 알게 되자 굉장히 화가 나서 13명의 암살자를 시켜 연인들을 추격하게 했어요. 어느 날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불행한 남자는 암살자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듣고 공주는 심한 고통에 빠져 머리 장식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은 후에는 그녀의 피가 강이 되고 몸은 산으로 변했다. 그들이 살던 동굴은 바로 이 신비로운 탐루앙 낭론 동굴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갇힌 13명은 예전의 13명의 암살자들의 환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많은 태국 사람들이 같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300년 전에 죽은 공주를 꿈꾸고 있어요.
공주님은 사람들에게 크루파 분쿰이라는 고승을 찾으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13명의 소년들을 용서하고 해방시킬 거예요. 꿈에서 공주님은 크루파 방콤이 바로 그 말 타는 남자의 환생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크루파 방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식당 주인이 크루파 번컴을 찾으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희망이 없지만.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들 역시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 글이 엄청난 속도로 퍼졌고 사람들이 크루파 번컴이라는 스님을 실제로 찾았어요. 그분은 태국에도 갔었대요. 놀라운 건 그가 처음에 미얀마에서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며칠 전 그도 그 꿈을 꾸고 태국으로 향했어. 사람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꿈에서 나온 지시에 따라 태국 국경에 도착해 있었고 치앙라이 사건 현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크루파 번쿰이 치앙라이에 갔어요. 동굴 앞에서 혼자 기도를 한 후 2시간 후에야 천천히 나왔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밖으로 나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잠수부들이 곧 소년들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 소년들은 모두 안전하고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 하루 이틀 내로. 그 후 그는 동굴 입구에서 공주를 위한 추모식을 하고 차를 몰고 떠났어. 그가 떠난 직후 치앙라이에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어. 구조작전 10일째, 릭과 존이 다시 동굴에 내려가는 임무를 받고 티자 교차로에 도착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새 밧줄을 오래된 줄에 연결하고 계속 탐험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파타야 해변에 도착했어. 거기가 아이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알려졌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없고 지금 2사람은 13명이 이미 죽었을 가능성을 점점 깨닫고 있어. 좋아요. 저는 왼쪽을 찾아볼게요. 시체가 있는지 만져보면서 확인해보죠. 아니요. 2사람은 갈라져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나쁜 사람들의 시체를 가능한 빨리 찾아보세요. 2시간 후 그들은 동굴 입구에서 2.5km 떨어진 9번 구역에 도착했어.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끔찍한 악취가 코를 자극했어.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더니 몇 명의 마른 사람들이 서서히 그쪽으로 나아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자마자 2사람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 12명의 아이들과 코치가 모두 살아있고 모두 안전해요. 30년 경력의 구조 전문가인 릭과 존에게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얼굴의 피로감 외에는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사실 그동안 갇혀 있었죠. 코치는 아이들에게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명상하게 했어요. 간식은 하루에 한 입만 먹을 수 있어요. 흙탕물 대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지하수를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존은 감정을 억누르며 카메라로 눈앞의 모든 장면을 기록하려고 해. 이제 우리는 즉시 동굴 입구로 돌아가서 구조팀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해요. 6시간 후 그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깊게 생각하면서 2사람은 점차 차분해졌어요. 그들은 임시 직원들에게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두 기쁨의 이성을 잃었어. 그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찾았어. 그 소식은 구조 현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날 밤 주지사님이 릭과 존의 큰 기여에 감사하러 오셨어. 하지만 이 순간 2사람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가는 건 그들을 찾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이건 불가능한 임무야. 주지사가 최고의 팀과 최신 장비를 파견해서 구출하겠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이 의견은 릭에 의해 즉시 반박되었어. 문제가 잠수부나 장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은 동굴에서 갇힌 펌프수리 엔지니어를 구한 적이 있어요. 단 몇백 미터의 거리만으로요. 어두운 공간에 갇히는 두려움. 좁은 곳에서 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마주해야 할 상황이니까. 2000m 넘는 물속을 잠수해서 나와야 한다니.
정말 웃기네. 애들을 찾으려고 고생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해. 이런 상황은 모든 구조대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SAL팀은 먼저 아이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어. 릭과 존도 초대받지 않았지만 왔어. 그들은 티자 교차로 뒤의 도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러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를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곳에 가서 아이들 옆에 있을 거예요. SAR 팀 3명이 출발합니다. 7시간 반 후, 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9번째 구역에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내 산소 농도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요. 더 나쁜 건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들은 존과 릭의 경고가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 예비 산소가 거의 바닥났어. 3명 중 1명만 돌아갈 수 있어? 이건 동굴 안의 산소가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같은 시간에 갇힌 사람 수가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어. 10일째, 가족들은 불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마음은 불타오르는 듯해. 희망 가득한 눈빛을 바라보며 주지사는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은퇴했어야 할 그 사람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 현재 상황을 마주하며 릭은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 드디어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너무 미친 생각이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존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챌 때까지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미친 아이디어일 뿐이야. 말해봐. 릭의 미친 아이디어는 포기하고 죽는 것보다 더한 상황이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해리 해리스를 찾을 수 있어? 해리라는 이름을 들으니 존은 즉시 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또 잠잠해졌다. 14일째가 지났을 때 영구 구조대원들이 또 2명의 잠수부를 보냈다. 그들은 존과 리크를 대신해 9번 구역으로 가서 많은 생필품을 가져갔어. 이것은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지. 그들은 가족의 손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곧 해리, 모두가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때 해리는 자신이 전체 구조작전의 핵심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릭이 그들의 특별한 의료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해리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취의사야. 그래, 해리도 고개를 저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마취의사로서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걸 알았거든. 더군다나 마취하고 아이들을 동굴에서 끌어내는 건 그들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 허무맹랑한 방안 앞에서 해리는 정말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 하지만 사실 이건 아이들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튼 그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15일째, SAL팀의 한 멤버가 아이들에게 잠수 장비를 가져다 줬어요. 수영을 하다가 3분의 1이 지나자 그의 호흡기가 바위 틈에 끼어 심각한 산소 누수가 발생했어. 그는 최선을 다해 구하려 했지만 결국 희생당했어. 이 사건은 해리에게 구조작전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이들만 죽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취 방법으로 구조한다면 아이들은 5시간 이상 물속에서 잠수해야 해요. 이것은 그들이 전체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마취제를 투여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취의 위험은 별도로 하고 산소 마스크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다 해도 입안에서 나오는 침 때문에 언제든지 질식할 수 있어. 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 위험, 다이버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 모든 위험은 구조작전을 재앙으로 바꿀 수 있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그들은 겨우 2명에서 3명밖에 구할 수 없을 거야. 해리가 13명의 목숨을 단순간에 결정할 용기는 없었어. 하지만 릭이 말하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건질 수 있는 건 단지 13구일 뿐이야. 그들이 구조 작업 중에 죽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지. 저녁에 구조팀이 비밀 회의를 했어? 마취하는 방법이 갇힌 사람들을 밖으로 데려오는 유일한 방법이야.
주지사가 이 방법의 안전성에 대해 물어봤고 해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시도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실행 가능해요. 만약 실행하기로 결정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마음속에 준비해야 해요. 주지사가 모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 안을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최종 논의 후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마취하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심지어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세요. 만약 실패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질게요. 구조작전 16일째가 시작되었고 해리는 잠수부 한 명씩에게 주사기를 건넸어요. 모두가 각자 생수병의 바늘을 쿡 찔렀다 빼내는 연습을 했어. 목적은 주사 바늘이 부러지지 않도록 주사하는 힘을 조절하는 거야. 해리는 각 다이버에게 마취제를 주사할 때 주의할 점을 세심하게 설명했어. 그날 밤 구조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그들은 동굴에 갇힌 13명의 아이들을 3번에 나눠서 밖으로 데려갈 거야.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다이버들은 동굴 중간에 있는 5번 구획으로 차례차례 내려갔어. 그들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 좋아, 첫 번째 아이가 이 긴 잠수를 통과할 때 내가 여기 있을게. 난 수영해서 상황을 보고할 거야.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아이도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즉시 알아야 해.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계속 갈게. 그것들은 물품이고 우리는 그냥 운반하는 사람일 뿐이야.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잠수부들이 차례로 9번 구역에 도착했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다 기뻐서 외쳤어. 그런데 구조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어. 코치가 가장 가벼운 아이 4명을 뽑았어. 가장 작은 아이인 차이가 첫 번째로 뽑혔는데 호흡기 마스크가 차이의 얼굴에 맞지 않아서 다른 아이로 바꿨어. 다른 한 소년이 다이빙 수트를 입고 알약을 삼킨 후 그는 손과 발이 모두 조여져서 묶였습니다. 소년은 걱정에 빠져 해리에게 다가갔고 해리는 부드럽게 소년을 달래며 그의 허벅지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데리러 왔어. 마취제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소년은 점점 몽롱해져 갔어. 소년이 완전히 기절할 때까지 해리도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소년의 얼굴에 잘 씌웠어. 호흡이 여전히 정상인지 확인한 후 그는 소년의 손과 발을 고정시키고 잠수용줄을 잡고 물속으로 내려갔어. 2km 길이의 첫 번째 수중 운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야.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해리가 관측소에 릭을 기다리는 것을 잊고 두 번째 소년에게 마취제를 찔러 넣었어. 이미 해졌다는 거지? 하지만 한번 마취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으니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릭이 물 위로 올라오며 첫 번째 소년이 안전하다고 알려줬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네. 그러나 관찰 구역을 떠난 첫 번째 소년이 깨어나는 기미를 보였고 담당 잠수부는 즉시 멈추고 소년에게 추가 마취제를 주입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해버려서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주사기가 물에 떨어졌다. 다행히도 그는 주사를 찾아서 소년에게 성공적으로 주사를 놓았어. 소년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말이야. 이때 존이 맡고 있는 두 번째 소년도 관측 지점에 도착했어. 소년에게 마취제를 추가로 주입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 이상해. 그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서 존은 급하게 소년을 다시 뒤집었고 다행히 소년은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오후에는 소년이 물에 담가질 때마다 숨을 멈추고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년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었고 존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기분이었다. 하마터면 첫 번째 실패자가 될 뻔했지만 그 와중에 첫 번째 소년이 7시간 30분 만에 안전하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모든 생명 징후가 정상이에요. 16일 동안 구조팀의 보고를 받다가 드디어 소년이 다시 태양 아래로 나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소년은 비밀리에 구급차에 실렸고 그 후 헬리콥터로 이송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에 도착했어요.
늦은 밤까지 4명의 소년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기까지 책임을 떠안은 해리는 의사에게 4명의 소년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동굴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그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구조 역사에서 전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냈고 지금 해리의 기쁘고도 걱정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며 하늘 위에서 돌고 있는 헬리콥터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점점 느끼게 되었지만 릭과 존은 전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제3형을 구했으므로 자신들이 영웅이란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들의 명성은 파괴될 것이고 심지어는 세상에 저주받을 거예요. 18일째, 산에서의 홍수 물길 전환 작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물을 안내하는 파이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경험이 많은 노인은 한마디 물어봤어요. 파이프가 부족한가?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나무를 잘라서 반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여기 파이프가 있어? 마침내 그의 도움 덕분에 물길 전환 공사가 완료됐어.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낮고 우렁찬 소리가 나고 검은 구름들이 밀려왔어. 비가 진짜 시작되려는 것 같아. 저녁에 구조대가 드디어 차이에 맞는 가면을 찾았는데 그 와중에 골칫거리인 비가 쏟아졌어. 아무도 눈 붙일 수 없어. 내일 구조 작업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못해. 19일째, 폭우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 논밭이 이제 바다처럼 변했어. 구조 작업의 난이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어. 릭은 만약 다음 행동들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 구조 작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동굴에 들어갔을 때 물의 수위가 이전보다 약 3배 높아져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더 멀리 잠수를 해야 하고 변덕스러운 강한 물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야.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나 많아.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어. 다들 리크를 바라봤고 동굴에 계속 들어갈지 말지는 그의 손에 달렸어. 좋아, 괜찮을 거야. 빨리 행동하는 게 좋겠어? 가자, 얘들아. 이번이 마지막 구조 작업이자 가장 위험한 일이야. 오늘 밤 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해. 9번 구역에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그들은 마스크가 차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다른 마스크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한 잠수부가 마스크를 직접 고쳐야 했고 차이는 다시 한번 교체되었고 나머지 3소년이 차례로 출발했다. 수중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물살이 거세지고 시야는 훨씬 제한돼. 한 젊은 잠수부 이름은 크리스야. 아이를 방향을 바꾸려다가 실수로 케이블을 떨어뜨렸고 강한 물살이 그를 점점 멀리 쓸어가서 결국 그는 방향을 잃어버렸어. 크리스는 그냥 동굴 바닥에 손 닿으려 애쓰며 자신과 소년이 물에 휩쓸리지 않게 적당한 지지점을 찾으려고 했어. 다행히도 그는 전선 하나를 찾아냈어. 그는 전선 따라 4번 칸으로 갔는데 다행히 그 아이는 괜찮았다. 하지만 마취 주사 간격은 완전히 어긋났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크리스는 그곳에 남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반대편에서는 드디어 차이의 마스크가 수리가 끝났다. 소녀는 서둘러 잠수복을 입고 약을 삼킨 후 마취를 맞고 드디어 차이가 출발했다. 18일째 되는 날이다. 두 번째로 출발한 릭은 4번 구역에 정지해 있는 크리스를 발견했다. 그는 크리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하며 소년을 보호하라고 말했다. 해리가 소년의 안전을 확인하러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해리의 지시에 따라 반대편에서는 모든 잠수부들이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고 현재 9번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는 드디어 해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정신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옆에 있는 소년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점검 후 해리는 그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지만 크리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책감을 눈치챘어요. 남은 길은 제가 맡아야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앞에 U자 형태의 커브가 있어요. 알겠어요. 릭이 모든 걸 정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냈다고 생각해요. 남은 건 짧으니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저도 구출작전의 일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릭은 소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언어를 통해 해리는 크리스의 죄책감을 덜어주었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길은 험난했지만 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탐 루앙 남론 동굴 구조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명이 기적적으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 순간 동료를 구한 기쁨과 자연을 이긴 승리는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며 눈물이 흘렀고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함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피부색과 국적, 문화의 차이를 잊고 힘을 합쳐 영웅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조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잠깐의 기쁨 뒤에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방금 그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잃었다. 19일째 구조 장비가 하나씩 철거되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제때 치료를 받았다. 건강지표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깐 휴식만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재회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2명의 SAR이 희생되었고 1명은 수영 중 익사한 사만 군환이고 다른 1명은 구조 과정에서 혈액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탐 루앙낭론 동굴은 8개월 동안 완전히 잠겼고 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코치와 3명의 무국적 소년들은 태국 정부로부터 국적을 받았고 구조에 참여한 인원은 전 세계 17개국에서 모여 총 5,000명이 넘습니다. 이 구조작전의 성공은 아마도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생존 본능의 위대함 때문일 거예요. 바로 이 본능 덕분에 사람들은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재건하고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는 영화 속 인물들처럼 자신을 희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삶과 권리를 위해 일어나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본능이 무관심과 조롱 속에서 점차 사라지지 않도록 해요. 영화의 가치는 그 명성에 있고 영화 평론의 가치는 느끼는 데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